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8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평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간단하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암기 위주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를 설명하세요,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번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문제 자체가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좀 유형이 바뀌게 됐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한동안 이런 식의 유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실무를 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암기를 하는 것보다도 좀 이해를 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나온 추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암기 위주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관세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보이더라고요.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식물까지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제 곧 제 생각에 한 2년, 3년 안에 아마 유형이 바뀔 거예요. 유형이라기보다는 저희 과목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설하고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간의 정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 저희 첫 번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면 서론과 결론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론과 결론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통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세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2조에 가면 통간이라 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점수 배점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 생각에는 한 1점 정도로 배점을 할 것 같아요. 1점에서 많으면 2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 1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통관 요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9점 정도가 출제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통관 요건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관세법 제9장에서의 제1절에 1관에 가보시면 통관 요건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법령집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통째로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보통 장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절이라든지 관, 특히 관의 배점의 관 같은 경우는 분량 자체가 10점 정도 분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하고 관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 226조부터 228조까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226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세관장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등의 이행과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르게 말했으면 의무, 이행하고 확인이라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세관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개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전파 같은 경우는 전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개별 법에서 원래 다 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건이 수입되거나 수출됐을 때는 세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게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어떤 특정한 물품의 요건이 필요한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요건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수입할 때마다 수출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된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을 요구하게 되죠. 이게 226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비 조건의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의무 이행이 할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통관 이후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통관 표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통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 보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면이나 어떤 분할납부 같은 형태로 가거나 부정 수입 물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대상 자체, 사유 자체는 저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언급을 해도 점수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26조에서 228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산지 확인 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2장이 아니고 2절, 9장 제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통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9장에서의 문제. 2절을 가보면은 원산지 확인 등에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 개 국가에서 모든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개국 같은 경우는 완전 생산 기준, 두 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관 제한 사유 4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규정에 가서 보면 통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지. 통관을 하면 안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쓰면서 4가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 4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등의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적법하지 않거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 때, 또 오인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때까지는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하고 있다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장물품 등에 유해한 유치 사유가 나오는데, 이 환장물품 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일시 양육하고 환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목적인 거냐면, 원산지가 사실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원산지로 허위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허위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거죠. 들렀다 갔을 때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세관장은 그거에 대해서 유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세관장의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법 규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보관을 할 것이고요. 세관장에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요구하게 되겠죠. 조치 등. 이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유치가 되고 나면 유치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할 때도 조치가 이행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물건을 내보낼 수 있게 해주겠지만,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내각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5가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규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그 내용은 저희 법 2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냥 하나씩 답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관, 유치사실 통지, 그다음에 수정 등의 조치 명령,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 명령 이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해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치 명령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매각을 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조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행이 됐을 때는 해제를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매각을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물음 보겠습니다. 물음 3번.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관의 제한에 의거해서 수출입 금지 물품, 지재권 보호 대상 6가지, 통관의 보류 사유 6가지라고 써 있는데요. 수출입 금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세법 234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게 되죠.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내용들.
뭐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물품들을 말하면서 뭐 서적이라든지 간행물, 뭐 음상물, 영상물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 그런 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화폐, 채권,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 변조품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 등록과 또는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 등록이라는 절차는 저희 농수산물 식품관리법, 그죠? 농수산물관리법이라 하는 그쪽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특허법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설정 등록된 것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을 쓰실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예를 들면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법, 특허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 그냥 특허권 이렇게만 답을 쓰시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등록 같은 경우에 이 등록 대상이 됐던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정, 협약, 조약 등에 따라서 지정된 것도 들어가 있게 돼요. 제가 정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상표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그러니까 식품신품종보호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은 모두 설정 등록된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이라는 절차가 되는 게 있고,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 표시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이렇게만 내용이 들어가 있게 돼요. 이거를 설정 등록 또는 등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관의 보류 6가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내용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쓰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규정, 조항을 이제 내용들을 설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 쓰는 부분이지만 쓰시오라고 하는 것들은 대상이나 어떤 사유 자체를 그대로 암기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점수가 감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 썼다고 한다면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관의 보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하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세관에서는 이제 심사를 할 때 신고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이 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시에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있죠. 세관에서는 심사를 할 때 어떤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있죠, 의무사항. 의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물품들도 들어오게 되면, 수입되면 당연히 통관을 보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죠. 협업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요건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안정성 검사를 받을 것이 필요하다,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 검사가 결과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이제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강제 징수나 체납 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 자가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관세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거나 고발이 됐을 때 그런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내용은 237조 제1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라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보세구역 반입명령 사유라 하는 것들은 저희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4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 거기 가보면 시행령 24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명령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리콜 제도를 말을 하는데 이거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보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출입 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죠. 이거 2번째 사유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가 돼요. 227조에 나와 있었던 통관 후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반이 있다고 했을 경우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말고도 저희 품질 등의 표시가 있잖아요. 아까 위쪽에 봤었던 것 같은데 통관제의 사유 4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품질 등에 대해서 오인하거나 거짓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 등에 대한 표시가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한글 표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인이 될 수 있는, 허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에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죠.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이 있을 때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4가지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입명령 대상 물품 2가지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저희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는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당연히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즉 해외로 반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물품 같은 경우는 반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국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일 때 이렇게 반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사자의 후속 조치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여기 나왔었던 이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항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반입 의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입을 하면 되죠. 반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입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지정된 반입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완 또는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경미한 부분이다. 경미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보완하고 나서 당연히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경미하지가 않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반송 또는 폐기가 됐다고 했을 때는 환급을 하는 형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 했었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가 되고,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세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했던 관세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것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경미하다고 했을 때 또 경미한 사항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반입을 시킨 다음에 보완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경미하다고 했을 때는 굳이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대체 보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따로 없는 게 그냥 규정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 되어 있었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이에요. 2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특례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23조에 가서 보면 벌칙 규정이 나와 있어요. 벌칙 규정.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5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조의 벌칙은 총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 두 번째로는 3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 거짓으로 소유랑 계산서를 작성한 거. 거짓이나 허위로. 그 다음에 기납증 관련된 게 있어요. 기납증과 분증. 기납증과 분증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발급을 한 자하고 그러니까 발급받은 자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발급한 자, 발급받은 자. 네, 이 2가지 모두 처벌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20조가 있는데요. 20조가 뭐냐면 서류 보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에 관련된 서류들은 5년 이내 기간 안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 처벌을 받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그 환급 사실에 대해서 세관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단 말이죠. 6개 중에서 5가지를 쓰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벌칙 5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중에 5개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봤을 때 총 5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가 1항이고 얘가 2항이고 얘가 3항, 얘가 4항이고 5항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까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렇죠. 23조의 벌칙 5가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전체를 다 써야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이렇게 말을 쓰기보다도 그냥 23조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거나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벌칙 5가지를 쓰세요로 나와 있으니 아니면 5가지만 쓰세요 나와 있었으면 아까 6개 중에서 5개만 고르면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5개 모두를 썼을 때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죠. 저희 재수출 감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재수출 면세하고 재수출 감면이 있는데 면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면제를 말하고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아닌 것들 경감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98조에 가서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물품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나와 있죠. 물품으로서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거 계약이라는 것들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임대차, 도급, 그다음에 수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제조 가공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그 물품을 가지고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출 뭐 기본적으로 2년으로 나와 있고요.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4년까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물품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감면율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저희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첫 번째로는 6개월 이내가 나오죠. 재수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두 번째로는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인 경우 나머지는 1, 2, 3 그 다음에 3, 4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용리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개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높은 감면율은 85%이고
그 다음에 15%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70, 55, 40, 마지막에는 10%만 내려가서 30%까지로 이렇게 감면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 내용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감면율만 쓰게 되면 점수를 다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5가지를 그냥 이렇게만 썼을 때 뭐 2점씩 배점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약의 이행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기재부를 정하는 물품 중 4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년하고 4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경감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호 조건에 따라서는 감면이 아니라 면세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네,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이 기준 5개를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수가 2점씩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내용 다 생략하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씩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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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서 점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시간의 압박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빨리 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보세사의 직무 5가지 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보세사의 직무를 통째로 암기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관세사가 보세사 직무라고 하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저도 보세사 자격증이 있는데 근데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문제를 낸 게 아닌가. 1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 10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암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세구역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물품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물품의 반입 반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는 저희가 외국 물품이라 하는 보세 화물을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내국 화물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세 화물 또는 내국 화물을 반입하고 반출하게 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고 입회를 하는, 그러니까 입회하고 참관하는 것을 첫 번째 직무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품이 지금 여기 반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이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도 참관하고 입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훼손이 없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물건이 나가는 것 중에서는 견본품 반출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16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견본품 반출을 지금 반출되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출과 회수에 관한 직무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보세 화물이 있기 때문에 얘는 관세 징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출입할 수 있으니 출입문의 어떤 개폐, 열고 닫는 거 뭐 이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열쇠 관리도 직무의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구역 출입자에 대한 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관련 내용들은 총 6가지가 나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즉 보세 화물 내국 물품의 반입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그 다음에 보세구역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열쇠 관리의 감독, 보세구역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그 다음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여기까지가 5개고 그 밖에 이제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문제를 보시면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저희 바로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5번에 보시면 5번이 아니고 6번 볼게요. 6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가지만 쓰세요라고 보이시죠? 근데 앞에 문제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6번만 5가지만 쓰세요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 있잖아요. 문제 5번이랑 문제 4번에서는 5가지만 쓰세요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출제자가 달라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가 달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5가지를 쓰세요 나와 있잖아요. 4번도 5가지만 이렇게 써있네요. 아닌데, 문제 자체는 5가지를 쓰세요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5가지만 쓰시오로 나와 있으면 6개 중에 5개만 쓰면 되는 거고, 5가지를 쓰시오로 나와 있었으면은 이 문제에서는 사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기타라고 하는 그 조항은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5가지를 먼저 다 쓰지 못했으면 기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5가지를 쓰시오 나왔었다고 한다면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즉 이거는 관세청 고시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도 썼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제 5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쉬웠죠. 관세법상 여기 보면은 조항하고 그 조랑항이 나와 있어요. 원래 원칙은 저희가 중복 조사를 피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한번 조사받았던 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명백하게 잘못 저질렀을 때, 관세의 어떤 그 포탈 등 관련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는 비록 한번 조사를 했던 자라 하더라도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자가 아니라 그 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불복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불복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미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 처분 자체가 부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재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즉 이거는 이제 감액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를 같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는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하는 형태로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뉘앙스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백하게 법을 어겼거나 어긴 사실이 있거나 어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의 상대방 또는 그 자를 포함한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즉 2번하고 5번이 유사하다 볼 수 있겠고 1번하고 4번이 유사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관세법 111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각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맞게끔 답을 쓰시면,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들, 대통령령 정하는 그 경우까지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만 쓰셔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볼게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가 나오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금액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하고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에 따라서 그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는 중단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중단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리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다시 처음부터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세 관청에서 관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납부고지를 하는 거겠죠. 납부고지를 하게 됐을 때, 또는 경정 처분을 하게 됐을 때,
세관에서 어떤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뭐 뿐만이 아니라 납부 독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나올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통고 처분도 가능할 것이고, 통고 처분이라든지 뭐 고발이라든지 공소 제기 뭐 그런 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교부 청구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교부 청구가 뭐냐면은 지금 다른 기관에서 이미 체납자가 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 징수를 한 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나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를, 돈 달라고 하는 형태를 교부 청구라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압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다 보면 총 8가지가 나오게 돼요.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각 2점씩 배점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 다 1차 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답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 전체 문제를 다 봤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는 그냥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문제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답을 이제 암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1차만 하고 2차를 보러 갔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물론 유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유형이 나온다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하지만 2년 연속,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내용들을 보실 때 암기 위주의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후속 조치 5가지라고 나왔단 말이죠. 여기도 4가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어떤 조의 항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항이라 하는 것들도 이렇게 묶어서 후속 조치라고 공부하실 때 같이 묶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것처럼 특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절, 뭐 관, 여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하실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그 법에서의 무슨 절에 들어가 있고 무슨 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관의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점짜리 문제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죠. 암기. 단순 암기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포커스는 암기 위주로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시험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좀 자주 유형이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최근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저희가 2년 내지 3년 안에 이 전체 과목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죠.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공부하실 때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나왔을 때 중요한 방식은 두 문자 방식으로 암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점수가 나와야겠지만 거의 높은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잘 쓰신 분들은 정말 90점대까지 나올 것 같고 좀 잘 못 썼다고 하더라도 60점대 이상은 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잘 쓴 사람하고 못 쓴 사람하고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좀 합격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2021년 저희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해설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문의할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 학원의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끝났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를 이제 올해까지 준비했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좀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직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